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분입니다. 유동원 본부장, 위안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땡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금요일마다 약간씩 예, 그래도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이슈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뭐 금리 얘기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네. 금리로서 우선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세큘러 베어 마켓,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추세적 주기의 약세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 넘어가기 전까지 코스피가 500에서 1000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세큘러 베어 마켓이라고 해서 다우존스 기준으로 600에서 1000 뭐 이런 식으로 네. 상당 기간 거의 한 17년 가까이 그렇게 네. 흘러갔던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을 그게 시작된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후반부에는 네.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아, 그래야지 예. 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해서 조금 예. 마음을 예. 놓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우선 시작은 어쨌든 지금이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정말 안 좋은 한 해였다. 그죠? 네.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 500이 27.5% 빠졌었고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네. 그죠? S&P 500은 그렇고 나스닥은 더 심하죠. 네. 거의 40% 빠졌었고 네. 지금 살짝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바닥 대비해서 한 5% 정도 네. 그 정도도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시장이냐. 지난주에도 살짝 짚어본 것 같은데 네. 채권과 주식이 둘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해는 지난 100년 동안에 3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예, 1931년, 69년, 2022년 이렇게 3번밖에 없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심한 거는 마이너스 수익률 두 자릿수가 난 거는 올해가 처음이다. 와. 예, 100년 만에 처음이고요. 더 심한 숫자는 오른쪽에 이 차트인데 이건 진짜 쇼킹한 거죠. 우리가 한 5년인가 10년 전부터 제가 그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저희가 로보 어드바이저도 만들고 네. 그러면서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로보 어드바이저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기 보시면 이 차트가 쭉 파란색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게 9% 나오죠. 네. 저게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라는 것은 주식 60%, 채권 40% 포트폴리오를 그냥 유지했었다. 네. 보통 우리가 자산 배분할 때는 그렇게 채권, 주식 이렇게 네. 분리해서 비중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평균 수익률이 연간 9%였어요. 네. 지난 10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나 뭐 자산 배분이 수익이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가 예. 오르면 하나가 예. 내리고 이렇게 그런 될 식으로 거다 생각했죠. 예, 그러면서 올웨더까지라는 네. 단어 붙이면서 모든 걸 다 막아준다. 왜냐하면 네. 3년밖에 안 일어났으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빨간 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예, 마이너스 34.4%입니다. 예, 이거는 그 100년 동안의 최악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냥 6대4 전략을 그냥 폈었다. 그럼 올해 망한 거죠. 예, 그래서 연간 수익률 9%가 아니라 평균이 마이너스 34.4%였다. 그래서 운용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거의 지옥 같은 한 그렇네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이면 꼭 내가 투자했을 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이유는 네. 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리가 막 치솟으니까 당연히 채권 깨지는 거고 또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리니까 주식은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유도한 건 뭐 당연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니까 잡는다라는 이유로서 금리를 원래 올릴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올렸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럼 결국 저희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면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느냐 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네. 이게 엊그저께인데 어제는 또 4.2 4.2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FOMC 미팅 할 때 새벽에 그 점도표를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지금 4.75, 5%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3.5에서 3.75 정도의 1.5%나 더 높은 거란 말이죠. 네. 1%에서 1.5%.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올라왔어요. 네,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다 네,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네.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그게 고점이 또 어딜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마냥 계속 올릴 거라고 보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워낙 인플레이션이 지금 8%니까 금리 8%까지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는 보지 마시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면 적정 가치가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네네. 과거에 지금보다 빨리 올렸던 적은 3번 정도 있었고요. 다 보시면은 이게 이때가 다 세큘러 베어마켓 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큘러 베어마켓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는 1965년부터 1981년까지였어요. 네. 17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때가 세 차례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연달아 이렇게 세 차례 있었던 것처럼 이어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럼 뭘 반영하고 있냐? 네. 이거는 제가 대표님 보여드렸던 거고, 저희가 네. 잔존가치 모델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4%를 반영을 한다면은 지금 지수가 그게 꼭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급등해야 돼요. 증시는. 네. 그러니까 4%가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4%, 4.15, 4.2 계속 올라갈 거다. 지금 시장은 그걸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오르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5%를 반영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나스닥입니다, 기준으로. 네. 11,900포인트 정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또 경기 침체를 네.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왜냐하면 컨센서스라는 것이 네.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는 있으나 훨씬 더 하향 조정이 될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은 딱 지금 지수대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5%를 반영을 하고 컨센서스를 1년 뒤를 20%를 자르고 네. 예, 그리고 나서 봤었을 때가 지금 1,700포인트니까 지금 나스닥이 한 1,6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딱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뭘 얘기해주고 있냐. 금리 6% 시대를 보는 건 아니지만 5%까지는 반영이 됐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2.5%일 거다. 3.5%일 거다. 5%일 거다. 또 6% 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1%가 더 올라가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나스닥 기준으로 12.2%가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까지 올라간다. 아니면 7%까지 올라간다. 8%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12%, 24%, 36%더 떨어질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럼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려야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많이 올린 거야. 다시 되돌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 숫자가 나오는데요. 4%로 반영했었을 때는 4,130 정도. 근데 15% 컨센서스 자르고 금리 5%로 반영했었을 때 3,500이니까 지금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은 저 3,500대를 봤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여태까지 보았던 바닥, 그러니까 27.5% 빠진 S&P 500, 37.8% 빠진 나스닥, 이거는 경기 침체와 금리 5%를 반영해서 본 거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네. 경기 침체의 골이 훨씬 더 깊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컨센서스를 훨씬 더 잘라야 되는 거고, 또는 금리를 5%가 아니라 6%, 뭐 이렇게 더 올렸을 경우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 1% 정도 금리가 또 상향이 되면 한 10% 이상 네. 네. 하락. S&P 아래쪽으로, 500도 예. 그렇고 나스닥도 나스닥. 그렇습니다. 나스닥은 12.2%고요. S&P 500은 한 11% 정도 됩니다. 우리가 또 좋은 쪽으로도 한번 보면 5%가 다시 네. 두 달 전으로 가서 4%로 변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튀는 거죠. 한 10 몇 프로씩 튀는 거죠. 13,500이니까 이것도 10%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그걸 버틸 수 있냐? 그 애퍼타이스 가지고 계시냐? 그렇다면 투자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관건인 예, 거죠. 그럼 네. 모르겠으면 기다리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PER이 10배 미만이고
PBR이 0.8배 이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코스피도 똑같은 그걸 계산을 해보면 네. 또 이 코스피는 좀 근데 금리의 민감도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뭐 PF 사태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결론은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놓고 좀 유지시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만기가 30년이 대부분이고 네. 훨씬 길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3년. 네. 그러니 그 올라간 금리가 3년 안에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영향을 민감하게 네. 반응합니다. 또한 코스피의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뭐 PBR을 계산하든 PER을 계산하든 금리의 민감도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대비해서 얼마나 초과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내느냐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낮아지느냐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갭이 점점 줄어드는 게 조그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정한 PBR이 확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임팩트가 큽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데 4%의 금리를 반영을 했었을 때 2,700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1%를 높이게 되면은 2,260이 나옵니다. 그럼 440포인트죠. 그러면 임팩트가 얼마입니까? 2,700에서 4,400 440포인트니까 20%는 안 되지만 어쨌든 훨씬 더 미국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그만큼 한국 시장에 쥐약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PBR이 워낙 낮고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도가 또 높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더 이상 이제 이건 완전히 한국 쪽으로 훨씬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지금은 거의 금리에 그냥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 금리 1%가 올리면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 올리면 우리가 다 물리잖아요. 예, 0.75 정도, 예, 뭐 그 0.5. 정도. 네, 그리고 결국 비슷한 거죠. 결국은 똑같이 되겠네요. 곱하고 나누고 하면 참 미치겠네요, 정말.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을 한번 볼게요. 네. 네. 그나마 이제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네. 지금 중국이 사실 미국보다 좀 빨리 움직여요. 보시면은 네. 중국이 바닥을 잡았던 거는 4월 27일입니다. 네. 첫 번째 바닥을 잡았었을 때가 미국은 언제죠? 6월 17일입니다. 6월이죠. 예.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바닥을 잡았고요. 저게 자주 그래요. 예. 아니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게 정책 때문에 그렇죠.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찍었던 게 7월 초죠. 네. 예. 미국의 고점을 찍었던 거는 9월이죠. 예, 9월이죠. 예. 딱 2달 정도.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중국 시장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예. 이제 시진핑 뭐 집권 얘기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미국도 지금 바닥을 이제 잡아가는 정도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2달이 안 됐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리액션은 좀 더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천종합지수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왜 그러면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움직이느냐? 그건 아마도 뭐 환율의 영향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정책 환경입니다. 지금 중국이 M2 증가율이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은 12%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 오른쪽 보시면은 빠르게 올라가서 예, 빨리 높게 올라가요.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M2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올 때는 상당히 지수가 사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돌리는 모델 중에서 M2 증가율이 PBR을 높여준다라는 저희 결과값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M2 증가율이 올라갈 때 적절한 PBR이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12.1%니까 정말 높은 거고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얼마냐? 3%. 예. M2가요? 예, M2 증가율이 네, 증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5%. 예. 그러니까 25%대는 엄청나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을 테고 지금 3%대니까 엄청나게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그런 그렇네요. 타입이죠. 요즘 저 M2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결국 중국을 보시면은 지금 산업 사이클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따라서
이 산업 자체들이 전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밑에 이 차트가 뭐냐면은 신용, 그죠? 크레딧, 네. 그리고 재정 어느 정도 푸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만들어 놓은 차트가 이 차트고요. 네. 이미 바닥을 찍었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레깅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중국의 산업은 돌아설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M2도 계속 올라가는 걸로 봐야죠. 네, 지금 그렇죠. 정부가 계속 그 부양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숫자로 놓고 계산을 하면은 상해 종합이나 CSI 300이나 심천 종합 지수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딱 계산해 보면 왜 그러냐? 미국 지금 금리 우리가 4% 5% 집어넣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2.6%, 2.7%예요. 예, 예. 그 1.5%의 차이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 연준은 어쨌든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안 올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우리가 더 금리를 많이 주니까 중국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뭐 이런 식이겠죠, 사실은.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무역 전쟁 하는 거고 패권 싸움 하고 있는 네. 거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중국이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매력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얘기 못했던 그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네. 지금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율이 깨졌죠. 네. 금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직접 금리 자체를 뭐 갭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안 올리면 돼요. 근데 자꾸 지금 환율이 깨질 것 같으니까 네. 올리게 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생겨요. 네. 근데 사실은 안 깨져도 돼요. 왜? 환율이. 왜냐하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떠한 정부들보다도 신흥국들보다도 대외 부채 중에서 그러니까 네. 외화 부채가 그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부채 중에서 외화 부채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 숫자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뭐 몇 프로 안 됩니다. 한국이랑 지금 중국이. 빨간 게 예, 빨간 게 한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달러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이 깨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또 올리는 부분이 되고 있고 지금 자꾸 악순환 고리를 네.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냐 그렇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것이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을 하냐면 보통 우리는 시가총액의 기준으로서 큰 차이가 안 나게 포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선진국의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은 한 82%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신흥국은 겨우 18%밖에 안 됩니다. 네. 뭐 그도 그럴 것이 달러가 이렇게 강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환경에서 신흥국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자. 네. 조금 예, 더 늘리자. 그래서 예. 중국을 20% 가져가고 대만과 한국을 5% 가져가서 25% 정도 가져가는 거고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을 70%, 75% 정도 가져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항상 없네요. 근데 오늘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65년에서 81년 동안 이게 세큘러 베어 마켓 네. 야구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5% 빠지고 30% 오르고 36% 빠지고 67% 오르고 이런 식으로 4번이나 해요. 네. 그 그리고 안에서도 예, 요 박스가 요렇게 나왔죠. 네. 예, 요 때가 거의 보시면 한 17년짜리고 여기도 17년이 마찬가지. 17년입니까? 그 네, 기간이? 예, 거의 뭐 20년 짝 못 미치는 정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시작됐나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지겹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로 결정을 하냐면 이걸로 결정합니다. 생산성 지표. 네.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유지되고 금리 높게 유지되고 네. 이 수준이기 때문에 박스권이에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그런 차트가 싹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이번 지난 두 분기가.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심지어는 세큘러 베어 마켓이 나왔던 생산성 지표가 마이너스 숫자 마이너스 2.14 마이너스 1.8 지금 마이너스 2.4. 아. 네. 그러니까 그때와 비슷한 시기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네. 거죠. 만약 이게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반등을 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생산성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생산성 지표가 떨어졌었을 때도 시장은 타이밍상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다시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구간이 나온다. 네. 그때 시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빠지고 나서 급등하는 시장이 2년 정도 나온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너스 2점 몇 프로대,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8%대.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금리를 또 빨리 떨어뜨릴 수 있다. 즉 우리가 적정한 금리가 3.5%라고 생각하는데 5%까지 올렸으면 다시 3.5%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빨리 올 수도 있다. 생산성 지표가 나쁘게 유지가 되더라도 금리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그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그런 있다. 거죠. 그래서 세큘러 베어마켓이라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1년 내지 2년은 반등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17년을 놓고 봤었을 때 빠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한 2년, 1년짜리가 나온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상은 이미 우리가 5%의 금리까지도 얘기했었고 네. 이미 경기 침체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봤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금리만 고점이 5%보다 낮다라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반등을 제법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불과 저번 FMC에서 한 달 남짓인데 네. 그 마음의 자세가 벌써 1%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 생산성 지표는 자주 안 나오나 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레깅이에요. 예, 레깅이 좀 있네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숫자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아, 예. 분기별로 네, 나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는 네.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추세 자체를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이제 4년 기간이니까 네. 올해가 안 좋을 거다 얘기했어요. 근데 네. 모든 안 좋은 악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정치적인 요소 부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시진핑도 끝났고, 네. 그 다음에 중간 선거도 이제 끝날 거고, 그러고 나면 네. 보통 3년 차, 4년 차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물론 너무나 괴리가 벌어져서 빠지긴 했으나, 예, 많이 벌어졌네요. 네, 진짜. 그러면 네. 이제쯤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베어마켓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주구장창 빠지고 100년에 한 번 나온 게 계속 이어지고 예, 100년에 2년 연속으로 이어지고 이럴 일은 없을 테니까 네. 그래도 조금 기대를 가져보실 타임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고 네, 나면 과매도 그런 기간. 부분까지도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글로벌 네. 자산배분 유동건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